안녕하세요, 박기환영입니다. 오늘 자동차 전문기자 앞에 올해의 차를 뽑는 실차 테스트 구간인데요. 와, 이 레어템 이거 여기밖에 볼 수 없는 차잖아요. 이렇게 레어템이 여기 나와 있다는 건 꼭 한번 타보란 얘기죠. 여기 아니면 어디서 이 차를 타보겠어? 네, 미국 모터 트렌드 올해의 차에 빛나는 제네시스 G70의 슈팅 브레이크 모델입니다. 이 슈팅 브레이크 모델은 왜 탄생했느냐, 그것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제네시스 G70 슈팅 브레이크는 당연히 유럽 시장을 위한 자동차입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는 이렇게 소형차의 세단을 아무도 타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반떼도 유럽에는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이런 외건형 자동차가 필요한데 제네시스 전체에 외건형 자동차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나온 것이 제네시스 G70 슈팅 브레이크. 근데 슈팅 브레이크란 이름을 잘 들어보셨어요? 아마 많이 못 들어보셨을걸? 그냥 제네시스 G70 외건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외건이라고 하면 되는데 이 차를 굳이 슈팅 브레이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굳이 슈팅 브레이크라고 이름 붙인 이유, 벤츠가 그렇게 하니까 인데요. 벤츠는 이름의 파괴자입니다. 예를 들면 벤츠는 예전에 우리가 쿠페라는 이름을 만들었을 때, 이 쿠페라는 것은 투도어를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이 벤츠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문짝이 4개지만 쿠페면 어때? 라면서 CLS를 만들면서 이 차를 포도어 쿠페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도어인데 어떻게 쿠페라고 해? 말이 되냐? 라고 했죠. 아니, 우리는 뒷좌석이 너무 없어서, 뒷좌석이 진짜 좁기 때문에 뒷좌석은 앉으나 마나 하는 거야. 그냥 문짝만 달아줬어. 이거는 쿠페야 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뒷좌석이 진짜 앉아보니까 쓸모가 없네, 진짜 쿠페 맞구만, 이러면서 포도 쿠페가 그냥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제는 잠깐만, 그러면 쿠페의 뒤에 해치를 만들면 그걸 슈팅 브레이크라고 하는데, 그럼 그 포도에다가 해치를 만들면 이건 슈팅 브레이크지. 포도어인데 슈팅 브레이크? 그게 말이 되나? 어쨌든 그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 벤츠는 그걸 해냈습니다. 그런데 이 차는 이 포도어면서 뒷좌석이 없는 차라고 할 수 없잖아요. 제네시스 G70을 쿠페라고 하나요? 포도어 쿠페라고 하면 내가 인정하겠다. 그런데 이 차는 포도어 쿠페가 아니라 그냥 포도어 세단에 해치백이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외건입니다. 아니면 해치백이에요. 근데 이걸 왜 슈팅 브레이크라고 부르죠? 일단 이름부터 뭔가 진실성이 없어요. 제네시스 브랜드 자체가 유럽에서 굉장히 어려운데 이 제네시스 슈팅 브레이크는 뭔가 급하게 만들어낸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이름에서나 디자인에서나 이 뒤쪽에 있는 좀 어설픈 면에서나 급조했다는 느낌이 당연히 들고, 이 뒤쪽에 이 측면 유리창 라인을 보면 요거를 요 정도 해놓고선 이걸 외건이라고 판다고, 확실히 요 슈팅 브레이크라는 것은 조금 무리수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럽에서 당연히 안 팔리니까 유럽 전략 차종이라고 해서 내놨는데 그 차를 한국에 갖다 팔고 있습니다. 한국에 갖다 팔고 있는데 잘 팔릴까요? 당연히 안 팔리죠. 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G70은 그다지 좋은 차가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정말 좋은 차죠. 제네시스 G70을 달려보면요, 이 차가 고속에서의 안정성 아주 대단합니다. 차가 착가라는 느낌이고요. 이게 과연 대한민국에서 만들어낸 자동차 맞습니까? 야, 훌륭합니다. 이 안정적인 주행 감각, 이 제동력, 이 시프트, 이 엔진 사운드, 와, 이 변속이며 엔진이며 이 모든 것들의 밸런스, 서스펜션, 가변 댐퍼까지 너무나 잘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나. 굉장히 타면서 기분이 좋은 자동차로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러가지 차를 시승하지만 오늘 시승하는 차 중에 단언컨대 가장 주행 감각이 좋은 자동차예요. 물론 경쟁차들이 이런 종류의 차를 안 내놨죠. 포르쉐에서 지금 파나메라를 하나 내놨는데 그건 파나메라고, 그 차가 거대한 차이기 때문에 이 차처럼 정말 다이나믹하게 뿅뿅 튀어나가는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지진 않았죠. 이 차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주행 감각을 갖고 있잖아요. 아마 이게 이 자동차를 좋아하는 페트롤 헤드, 가솔린을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선물 같은 자동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제동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짠! 기분 좋아요. 아주 기분 좋은 자동차입니다. 그러면 이제 스포츠 모드로 한번 드라이브 모드를 바꿔보도록 하죠. 지금까지는 에코였어요. 자, 스포츠. 차가 여기서 또 더 발전하네.
거기까지도 훌륭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오면 사운드가 훨씬 더 풍부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노면의 거친 소리 그리고 엔진의 거친 사운드들도 잘 걸러주기 때문에 엔진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아반떼 N 타면서 아반떼 N 굉장히 좋다, 다이나믹하다 이렇게 얘기 많이 했는데 이 차는 그거보다 더 다이나믹하게 느껴지는데 기분이 되게 고양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반떼는 뭔가 느낌이 뭐랄까, 자기 혼자 달리는 느낌, 내가 같이 가는 게 아니고 자기 혼자 너무 신난 거 아니니, 너 좀 야 좀 진정해 진정, 이런 느낌인데 얘는 지금 운전자가 딱 원하는 만큼 그렇게 운전자를 조금씩 자극해서 더 달리게 만드는 그런 부분을 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주 기분 좋네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해 나온 차들을 쭉 놓고 보면 그 중에서 스포츠카 하나도 없습니다. 제대로 된 뭔가 다이나믹한 자동차, 드라이빙 느낌을 막 고양시키고 이런 종류의 자동차들이 없어요. 그만큼 세계적으로 이런 차가 인기가 없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이 차도 세계에서 잘 만들었다고 인정받는 자동차지만 하필이면 이런 자동차가 인기가 없는 시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네시스 G70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페이스리프트를 한다고 하는데, 이 페이스리프트 글쎄요, 이게 아주 잘 돼야 될 것 같고 잘해도 그렇게 판매량이 크게 늘어날 거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많은 분들이 정말 탐낼 수 있는 자동차지만 이 차를 살 정도로 정말 마니악한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 특히나 뒷좌석의 머리 공간이 굉장히 좁은데, 근데 이 외건형이 되면서도 뒷좌석 머리 공간을 역시나 부족하게 뽑았어요. 그게 이 차에서 정말 큰 패착이고, 이럴 거면 뭐하러 외건을 만들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크게 아쉬운 지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차는 이렇게 하면 어휴, 제대로 안 돌겠는데 제대로 안 돌겠는데? 그래요, 뭐 그런 정도. 자, 아무튼 이 차는 여러 가지로 재미있게 탈 수 있는 자동차, 정말 잘 만든 자동차라는 거 맞죠? 제네시스의 자동차 만들기 정말 갈 때까지 갔다, 정말 훌륭하게 무르익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자동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현대차가 또 어떤 차를 보여주게 될지 이런 것들도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와, 멋지네요. 일단 이거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입니다. 에스컬레이드의 롱바디예요. 우리나라의 에스컬레이드 롱바디도 나오는군요. 와, 이야. 자, 이렇게 수납 공간이 얇게 있고, 네, AKG 오디오가 양쪽으로 이렇게 빵빵하게. 야, 이게 미국에 가면 흑형들이 이렇게 이러면서 이제 듣는 그런 자동차잖아요. 야, 막 달리냐? 뭐 이러면서. 야, 이게 뭐 음악을 하는 래퍼 형님들께서 많이 타시는 그런 자동차다 보니까 이렇게 오디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 그런 차라고 할 수 있죠. 자, 뒷트렁크 공간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왜냐면 이 차는 3열까지 있는 자동차이기 때문이죠. 3열까지 있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이런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전동식으로 이렇게 사이드 스텝이 나오는 거, 이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죠. 굉장히 럭셔리한 자동차로 보여지는데 얼핏 봤을 때는 앞쪽에 그릴이며 이런 거, 이전 캐딜락은 뭔가 굉장히 독특한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 캐딜락이 조금 더 강한 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예전 캐딜락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러면 함께 시승해 보시죠. 차가 너무 크죠? 나 왜 하울링이 들려? 이 내 목소리 뒤에 들리게 누가 해놨어? 이게 뭐야? 여러분들 뭔가 메아리가 치는 것처럼 들리신다면 정상입니다. 제가 지금 메아리를 듣고 있어요. 대화 강화 모드, 이게 되게 재밌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좌석에서 뭐라고 얘기하는데 뒤에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현대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기능은 후석으로 보내는 기능만 있고 보석에서 오는 기능은 없어요. 그러니까 맨 뒷좌석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말해도 앞에서 못 듣는 거지. 그래서 이 기능은 그런 기능이 아니라 맨 뒷자리에 있는 사람의 멘트도 앞으로 보내주는 기능이기도 합니다. 여기 지금 디스플레이 이렇게 실화냐? 와, 너무 좋은데요? 너무 멋있잖아. 야, 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굉장히 멋있습니다. 실제 보는 것보다 이게 멋있어. 왜 더 멋있게 보이는 거지? 지금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선명하고요. 카메라도 지금 훌륭합니다. 느낌은 부르르르 하면서 가고 있는데 탱크를 몰고 가는 느낌이 살짝 들어요. 그리고 이 인테리어 딱 타면 제일 먼저 느껴지는 건 진짜 고급이네, 미쳤나보다, 이런 느낌이 딱 듭니다. 이 가죽의 질감이, 야, 이게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미국 브랜드의 그 느낌이 아니네요. 이 가죽의 질감이 너무 고급스러워. 스웨이드랑 이런 거
일단 미국 가죽은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건 오일 가죽이었잖아요. 약간 반짝반짝하는 느낌이 드는 거, 그게 우리가 그동안 봤었던 그런 가죽이라면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까칠까칠한,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약간 매트한 가죽을 보여주고 있어요. 약간 유럽 느낌이 나는 그런 가죽인데, 이건 아마도 이 캐딜락이 여러가지 옵션을 다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옵션 중에서 지금 오일 가죽이 아니라 이렇게 매트한 가죽을 선택해서 국내에 도입한 것 같습니다. 수입사가 굉장히 잘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눈에 띄는 건 최첨단이라는 점입니다. 최첨단이라는 건 뭐예요? 기존에 있었던 것과는 구분되는 뭔가 더 미래적인, 좀 더 새로운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걸 최첨단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보면 또 하나의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그것도 살짝 깎여 있어요. 이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독특하죠. 이렇게 레이어 구조를 가지고서 디스플레이가 하나가 더 있고 하나가 뒤에 있고, 이렇게 두 개의 디스플레이가 따로따로 있는 거, 요게 굉장히 세련돼 보이고 굉장히 미래적으로 보이네요. 게다가 신기한 거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아? 터치. 어떻게 알았지? 이거 터치입니다. 터치도 오래 누르고 있으면 재설정해서 누르고 있을 때 누르는 부분에 동그라미가 쳐집니다. 내가 얼마나 더 눌러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거 뭐 차가 울부짖으면서 가? 아니 굳이 내가 지금 뭐 얼마나, 아니 뭐 별거 안 하는데도 이렇게 멋있고 난리야? 이것이 미국의 감성인가? 우리가 사실 미국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고 있는 면이 있는 거죠. 미국이 자동차 만들기를 결코 못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이 자동차를 많이 못 팔았던 이유는 그게 너무 대배기량이어서, 최근 들어서 자동차라는 것이 점점 연비가 중요하게 생각되면서, 효율이 중요하게 생각되면서 일본 자동차가 득세를 하면서 미국 자동차가 힘을 잃었던 거죠. 근데 지금 이런 자동차들, 정말 기름을 아끼지 않고 쓸 수 있는 자동차들에 있어서는 미국 자동차가 보여주는 파워, 자동차 만들기는 이렇게 해야지 라는 걸 보여주는 좋은 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야에서는 미국 차를 능가할 만한 자동차가 없죠. 가장 거대하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터프한 그런 자동차를 지금 시승하고 있습니다. 이 차에서 꼭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오디오인데요. 오디오 너무 좋아요. 오디오 너무 좋아요. 오디오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자동차의 오디오가 아니라 진짜로 어디 홀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공연장에서 내가 공연을 듣고 있는 거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오디오. 그래서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굉장히 큰 공간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독특한 자동차, 굉장히 멋진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차를 타는 것 자체가 이색적인, 굉장히 새로운 느낌을 갖게 하는 그런 점에서 이 차를 칭찬할 만합니다. 그 럭셔리라는 것이 가장 추구해야 될 것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자동차가 기존에 내가 타던 차랑은 확실히 다르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 캐딜락이, 그리고 이 에스컬레이드가 충분히 충족시켜주고 있는 자동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봐도 기존 자동차랑은 다르고, 운전할 때도 기존 자동차랑은 완전히 다른 느낌이 들고, 그런 점에서 당연히 이 차를 굉장히 럭셔리한 자동차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이 차는 기본적으로 MRC 서스펜션을 갖고 있어서 이런 험로라든지 부드러운 길이라든지 고속으로 달릴 때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달릴 수 있는 자동차입니다. MRC 같은 건 어댑티브 서스펜션, 그러니까 가변 댐퍼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차가 더 부드럽게, 더 딱딱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이 차는 에어 서스펜션이 있어서 차체 높이를 높이거나 낮추는데도 일가견이 있습니다. 그것도 꽤 괜찮은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아쉬운 점이라면 이 차는 서스펜션이 굉장히 잘 만들어진 서스펜션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이 서스펜션이 굉장히 좀 차체의 크기가 커서인지 서스펜션이 너무 세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세단처럼 조금 가벼운 자동차의 경우는 이 잔충격도 좀 어느 정도 흡수하는 형태로 자동차를 만든다면, 이 차는 밑에 프레임이 있는 확실한 SUV거든요. 이런 프레임이 있는 바디의 경우는 차체가 아무리 부드러워져도 결국에는 울퉁불퉁한 데를 갈 때 어쩔 수 없이 이 흔들리는 이런 한계 같은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무게감, 그리고 이 흔들리는 차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제대로 된 SUV를 탄다면 이 정도 승차감 희생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는 승차감이 좋지만 이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는 승차감이 조금 색다르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SUV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또 나름대로 장점이라고도
차이도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공조장치도 굉장히 그래픽적으로 잘 만들어졌는데 오토를 누르거나 온을 누르거나 이랬을 때 불이 들어오면서 뭔가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느낌이 나게 하는 거, 이런 것들 예쁘죠. 기아차 같은 경우는 요 디스플레이를 그냥 단순하게 디스플레이 기능으로만 쓰고 있는데 그냥 글자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그래픽적으로 예쁘게 디자인해서 보여지게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이 차에 대해서는 정말 설명할 게 너무나 많은데 시간이 지금 불과 20분밖에 없기 때문에 이 차의 설명은 여기까지밖에 못하는 게 아쉬운 지점이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차 시승도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훌륭한 차네요. 지금 우리 놀랍게도 시동이 안 걸려 있는데 차가 가네요. 차가 왜 가지? 우리가 지금 그랜저를 타는 줄 알았는데 그랜저가 아니고 뭐 전기차입니까? 전기차 같네. 좋아. 하이브리드 아주 매끄럽고 아주 마음에 드네요. 오, 옆으로 가네요 차가. 오. 4륜구동 모델은 아니고요. 하이브리드는 안타깝게도 4륜구동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하이브리드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습니다. 지금 엔진 시동을 전혀 걸지 않고 출발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굉장히 정숙한 거, 그리고 지금도 엔진 시동이 꺼졌거든요. 달리면서도 이렇게 조용한 거, 거의 ASMR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조용함이죠. 근데 문제는 뒷좌석에서 VIP 시트를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그 VIP 시트, 왜 그게 필요하냐면 VIP 시트를 넣게 되면 이 뒷좌석에 리클라이닝 기능이 생겨요. 그래서 그 리클라이닝을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리클라이닝 기능을 쓸 수가 없다는 거 참 안타깝죠.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VIP 기능이 빠지면 그만큼 장점도 있긴 합니다. 시트가 그만큼 낮아져요. 그래서 뒷좌석에 앉았을 때 머리 공간이 조금 더 생긴다, 이런 것들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랜저, 사실 우리가 올해 차를 뽑고 있는 과정에서 그랜저를 시승해 보고 있는데요, 그랜저를 빼놓고 올해 차를 얘기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랜저라고 하면 올킬 하는 거죠. 그냥 경쟁사들이 어떤 차를 내놓든 간에 올해의 차는 그랜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와중에도 다른 차들도 시승해 봐야 되겠지만 그랜저 너무 세게 나왔는데요. 이 정도면 외관에서면 외관, 실내에서면 실내, 주행 감각에서는 주행 감각까지도 너무 훌륭하게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1.6L 터보 하이브리드를 시승하고 있는데요, 1.6L라는 자동차의 4기통 엔진이 주고 있는 이 출력 굉장히 우수합니다. 지금 이 차는 230마력이라는 우수한 출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 이런 거친 느낌, 1.6L라는 그 4기통의 한계가 확실하게 고속에서는 느껴지고요. 그리고 가속 페달을 밟을 때마다 느껴지는 그 1.6L의 느낌,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차는 전륜구동이다 보니까 전륜구동이 코너링을 할 때 이 앞바퀴가 이렇게 한쪽씩 미끄러지는 느낌도 느낄 수가 있네요. 어딨어? 야씨, 이거 무슨 암호야? 이거 무슨, 야, 세상에, 공조장치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정말 와,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그냥 이것만 하든가, 이걸 왜 테마를 굳이 만들어 갖고 왜 사람들 헷갈리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 차는 오디오 시스템에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죠. 한번 보면요, 오디오는 사실 보스가 굉장히 탄탄한 사운드를 내주고 있어요. 베이스도 굉장히 탄탄하고, 그리고 보스 센터 포인트라는 게 있어서 이 센터 포인트도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이런 사운드였는데 이런 식으로 약간 더 귓전에 더 울리게 해주는 그런 느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센터 포인트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사실 이 그랜저는 고속 안정성이 굉장히 인상적인 자동차예요. 최근 들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그랜저 승차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계신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동해보면요, 이게 이 안정감이라는 게, 이게 사실 자동차라는 게 잘못해서 승차감을 지나치게 딱딱하게 보여지게 하는 수도 있지만, 이 차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고 원래 그랜저라는 건 모름지기 부드러운 승차감을 가져야지 라는 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소프트하게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드라이브 모드를 바꿔보면 스포츠 모드로 좀 더 단단하게,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승차감도 바꿔주기도 하고요. 이 승차감에 있어서 굉장히 소프트한 승차감을 갖는 게 이 그랜저에 딱 맞는 승차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물침대 같아서 싫다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계실 것 같고요. 근데 저는 만약에 물침대와
돌침대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면 저는 물침대를 선택하는 게 옳은 승차감 세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속에서 막 핸들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막 이 롤링을 테스트할 게 아니라면 일반적인 일상적인 주행에서 가장 적합한 그런 승차감과 다이나믹함을 잘 조화를 이룬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밸런스가 좋은 그런 세팅으로 잘 만들어냈어요.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네요. 자, 이 차 하이브리드 자동차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만 있어도 저절로 충전이 돼요. 그래서 배터리 용량은 지금 한 반 정도. 자, 하이브리드라는 게 예전에 전기차가 되면 하이브리드는 그냥 아주 순식간에 사라질 거다, 이 과도기적인 자동차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그랜저를 보면 이 하이브리드가 나아갈 방향 아직도 충분히 남아있는 것 같고 아직도 충분한 먹거리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랜저를 만약에 선택한다면 3.5L 가솔린을 선택하는 것도 괜찮아 보이지만 저는 환경도 생각하고 약간 경제성도 생각한다면 1.6L 터보 하이브리드가 가장 걸맞는 그런 파워트레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랜저는 여기까지. 다음 차로 넘어가도록 하죠. 넥서스 NX입니다. NX450 플러스인데요. 넥서스는 저희가 그동안 일본차라는 이유로 안 탔었는데 사실 일본차라고는 해도 우리가 배울 점은 또 배워야죠. 아쉬운 점은 또 아쉽다고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외관에서는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일단 미국에서는 어쨌든 우리보다 많이 팔리는 자동차예요. NX는 소형 SUV인데도 불구하고 트렁크가 이렇게 넓고 바닥도 판판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요. 오, 이렇게 접으면 여기에 선반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집어넣어 놨네요. 그래서 이게 선반에 이렇게 딱 들어갔을 때 이 선반이 이렇게 덮개가 되도록, 선반 덮개가 지금 이렇게 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망으로 된 거를 또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꼼꼼하게 만들어 놓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60A 배터리가 따로 들어 있는데 우리나라 하이브리드들은 다 이 배터리가 뒷좌석 아래쪽에 일체형으로 들어가 있죠. 근데 렉서스는 아직도 이게 보수적인 방식을 아직 사용하고 있습니다. 220V로 이렇게 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이동식 충전 케이블을 제공하고 있네요. 이쪽에는 주유구가 있죠. 여보세요? 외관은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미래적인데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이거든요. 이 손잡이 같은 경우도 잡아당기는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이 안에 보면 스위치가 하나 있는데 이 스위치를 당겼을 때 문이 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동식이죠. 그러면 이 차 한번 시승을 통해서 어떤 차인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시죠. 이 차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예요. 지금 전기 모드가 어느 정도인가, 배터리가 근데 요만큼 있어요. 2칸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는 하지만 이 플러그인의 효과는 전혀 누리지 못하는 상태로 지금 운전을 해야 될 것 같네요. 플러그인이 아니라 그냥 하이브리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EV 주행 비율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운전할 때 그런 것들을 신경 쓸 수 있도록 이렇게 EV 비율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재미있는 부분이네요. 저는 SUV이기 때문에 이렇게 7 시리즈는 못 가지만 저는 이렇게 오른쪽 바퀴를 눈 속에 파묻어서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도 전혀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NX의 특징적인 부분, 이 도요타의 THS 시스템이라고 해서 사륜구동 시스템을 만들 때 뒷바퀴에만 모터, 앞바퀴에는 엔진, 이런 식으로 하이브리드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뭐 그런 것도 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고, 이런 시스템 우리나라에도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연구를 한참 하고 있었는데 어떤 이유에선지 연구가 지금은 멈춰 있는 것 같죠. 사륜구동을 구현할 때 이 사륜구동이 프로펠러 샤프트가 가운데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 그 자체가 로스가 심하게 생기니까 그렇게 하느니 그냥 전기 모터로 뒤에 구동을 전동화시키자, 이 아이디어가 사실 조금 더 하이브리드에 걸맞는 그런 아이디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하이브리드는 그런 차가 하나도 없어요. 소렌토 하이브리드라든지 이런 차들도 지금 앞쪽에만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전부 몰려 있고 뒤쪽은 프로펠러 샤프트로 이어가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조금 바꿔줘도 훨씬 더 효율적인 하이브리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차처럼 말이죠. 이런 거 좀 독특하네요. 일단 스티어링 컬럼에 이 스위치가 있잖아요. 이 스위치가 굉장히 어색합니다. 이게 터치식이에요. 아니 이걸 누가 터치식으로 만들어? 아니 지금 스위치인데 스티어링 휠 이렇게 만지면 이게 자기동으로 이렇게 뜹니다. 누르는 게 앞유리에 떠서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걸 보여줄 필요가 일단
보여줄 필요도 없지만 이게 터치로 되는 건 너무 이상한데? 내가 보고 누르는 것에 대해서 아니 그 보고 누르는 게 불편한 거지, 앞유리에 딱 뜨게 하고 앞유리를 보고 누르게 하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맞는 얘기긴 하네. 맞는 얘기긴 한데 좀 독특하다는 느낌이 들긴 하네요. 자, 어댑티브 크루즈를 시험해 보고 있는데요. 조금 불안한데 얘가 지금 저 앞차를 확실하게 인식하는지 그 느낌이 운전자한테 좀 덜 전달돼요. 약간 앞차가 저 정도 멀어지고 있는데 얘는 그거보다 조금 더 가속하고 있거든요. 왠지 브레이크 밟지 말아보세요 하면 바로 박을 것 같은 느낌이 확 듭니다. 그 영상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어댑티브 크루즈에 있어서는 토요타가 조금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를 한번 볼까요?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디스플레이 크기가 엄청나게 커요. 15인치 정도 되는 디스플레이고요. 그런데 15인치 디스플레이를 어떤 식으로 쓰고 있나 보면 무슨 노인들을 위한 차입니까? 약간 노안들을 위한 거예요. 오토 버튼이 이만해요. 아니 디스플레이가 지금 이만한데 그 절반을 아무것도 아닌 정보에 쓰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절반밖에 안 나와요. 왜 이래야 되죠? 온오프 스위치가 이만큼이야. 아, 대단합니다. 대단하죠. 디스플레이 자체의 크기는 정말 칭찬할 만한데 그 안에 소프트웨어는 역시 일본 기업답게 발전은 굉장히 더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안에 계기판도 지금 디자인이나 컬러도 어쩜 이렇게 어두컴컴하죠? 계기판이 이렇게 어두컴컴한 자동차는 처음 봤어요. 아니 뭔가 눈의 피로를 줄여주는 그런 계기판인가요? 뭐 나름대로 철학이 있었겠지 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것도 색감이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이런 하얀색, 흰색으로 보이지 않죠? 이런 것들이 되게 옛날의 물건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옛날 칼라 텔레비전 이런 느낌인데 이렇게밖에 못하나? 타임머신을 타고 한 10년 전으로 가서 그때의 미래 자동차를 타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요즘 들어서 자동차들이 너무 빠르게 발전했고 빠르게 발전되는 것을 렉서스는 따라가지 못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선 충전 패드는 이런 식으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 굉장히 보기 쉬운 위치에, 그리고 넣고 빼기 쉬운 위치에 있어서 사용하기 좋아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이 차는 굉장히 화려하다거나 패시한 그런 기능들을 갖고 있다는 건 별로 없습니다. 인테리어에서도 굉장히 과격하긴 한데 그게 뭐 굉장히 예쁘다거나 이런 느낌이 들진 않아요.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건 이 차가 사용하기 편리하다는 점이겠죠. 이 렉서스, 토요타 이런 자동차들의 가장 큰 특징은 이걸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다. 미국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It works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거 작동돼, 잘 달려, 그냥 문제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렉서스의 가장 큰 장점은 그런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서 정말 뛰어나다 라기보다는 사용하는데 문제없는데 고장 없어, 그러면 자동차가 제일 좋은 거지 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자동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스포츠 모드로 해서 이렇게 돌리면 차가 도나요? 안 도네. 뭐 좀 이상하네요. 차가 이게 뭔가 이렇게 썩 이렇게 좋은 기분의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이런 건 도대체 왜 이렇게,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열게 만들거나 양문으로 열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한번 짐을 넣어보세요. 여기다가 짐을 넣을 수가 없어. 왜 이렇게 만드는 거야 대체? 그리고 이거 여기 손때 무지하게 묻을 것 같은데? 팔 올려놓는 데인데 벌써 때 탔어. 이게 몇 킬로 탔어? 7,000km 탄 차인데 벌써 여기가 때가 타고 있습니다. 제가 뭐 렉서스를 미워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결코 아닌데 우리가 배워야 될 대상이 맞는가, 우리가 가르쳐줘야 될 대상이 아닌가, 이젠 그런 생각이 살짝 듭니다. 토요타, 저한테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그런 자동차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차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수많은 공정한 투표 끝에 올해의 차를 선정했습니다. 자동차 전문기자협회 올해의 차고요. 제가 선택한 올해의 차와는 조금 다를 수 있다, 이런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자동차 전문기자협회 올해의 차는 첫 번째, 내연기관 세단입니다. 어떤 차일까? 현대 그랜저입니다. 와, 올해의 세단 현대 그랜저고요. 올해의 내연기관 SUV, 내연기관 SUV라고 굳이 얘기하는 이유는 전기 SUV와 구분하기 위해서죠. 올해의 내연기관 SUV는 어떤 차일까요? 쌍용 토레스입니다. 쌍용 토레스는 이 뛰어난 디자인으로 굉장히 높은 판매고를 올려서 쌍용을 다시 기사회생하시게 한 정말 훌륭한 자동차라고 할 수 있죠. 실내 공간이나 거주성이나 적재 공간 이런 것들 모두 뛰어나고요. 물론 6단 자동 변속기라든지 연비라든지 이런 부분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앞으로 점차 나아질 것으로 보이고 이 차 이후에 KR10이라든지 여러 차들도 더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기대도 여기에 뒷받침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올해의 내연기관 CUV는 볼보 V60cc입니다. 볼보 V60cc가 올해의 크로스오버로 선정됐네요. 크로스오버라고 하기에는 쟤는 외건이긴 한데, 외건
이건을 크로스오버라고 하나요? 요즘은 크로스오버라는 게 꼭 크로스 돼 있는 차 말고 요 중간적인 자동차는 다 포함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올해 하이브리드 세단은 그랜저 하이브리드입니다. 네, 좀 전에 시승하기도 했고요.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당연히 뭐 디자인에서나 성능에서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당연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동차죠. 그랜저의 인기는 대단하기 때문에 지금도 없어서 못 사는 차라고 할 수 있죠. 이 디자인이 워낙 독특해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나왔을 때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디자인에 대해서 난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사실 이런 정도의 디자인이 돼줘야 해외 시장에 나갔을 때 어느 정도 좀 어필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기도 해요. 물론 이 차가 해외용은 아니지만요. 올해의 하이브리드 SUV 르노 삼성 XM3 하이브리드입니다. 이테크 하이브리드, 사실 기존에 있었던 하이브리드하고 많이 다르다고 해요.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더 부드럽게 이 변속하는 느낌 없이 아주 매끄러운 주행 감각을 보여주는데, 굉장히 모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이테크 하이브리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가격대나 성능이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독특하게 나왔기 때문에 올해의 하이브리드 SUV로 이렇게 수상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차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올해의 내연기관차는 어떤 차가 될까요? 바로 이 차입니다. 모카 2023 올해의 차는 현대 그랜저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한국 시장에 특화된 차에서 북미 수출이 안 되는 점, 가격이 높아진 점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디자인, 우수한 성능, 탁월한 프리미엄으로 세계 최고의 전륜구동 세단에 올라섰다는 점, 그리고 터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더해서 우수한 출력과 연비를 낸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럼 자동차 전문기자협회가 뽑은 올해의 차는 다음 영상에서 공개됩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차들을 살펴봤고요. 다양한 차들을 살펴보면서 올해의 차 간단하게 뽑아봤는데요. M4T 이렇게 저희가 뽑은 차, 여러분들도 똑같이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여러분들도 다른 생각을 하실지, 어떤 차가 가장 좋은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